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8월 12일입니다. 자, 오늘 KF21 엔진 국산화,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대문사진에서 보신 그건데,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번에 얼마 전에 끝난 영국의 판보로 에어쇼에서 공개를 했다고 한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본격화되어야 되는 시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여기하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양대 체제로 가지 않을까. 미국처럼. 미국도 보면은 이제 프레드 위트니하고 GE가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또는 동시에 활용이 되고 있죠. 어떨 때는 한 기종에 두 엔진을 쓰기도 합니다. 두 회사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래야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은 이 기술의 핵심을 우리는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최근에 몇몇 잘 정리된 자료들을 만났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거에 보태서 과연 제트 엔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터보팬 엔진이라는 것이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더 드려볼까 해요. 정리를 해가지고. 자, 이게 뭐 제가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은 좀 제한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충분한 수준의 이해도를 제공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슬라이드가 좀 많아서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런던에서 최근에 있었던 행사장에서 사실 많이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동영상이 홍보 영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소개하면서 언뜻 지나갔는데 이게 지금 엔진 코어가 보이는 부분이죠. 핵심 부분이죠. 이게 이제 보여줬는데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게 GE의 F414 엔진이잖아요. 22,000 파운드 출력을 갖고 있는 그거랑 엔진 코어는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나 두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하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엔진보다 더 나은 엔진이다. 근데 크기는 같아야 되겠죠. 전체적인 체적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KF21의 엔진 전체 동체 설계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해되기로는 같은 크기의 엔진인데 출력이 더 나온다. 그리고 6세대를 대비하는 성능이 들어간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겉보기는 비슷할 수 있지만 많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93년도에 보십시오. 93년도에 개발부터 배치된 엔진이에요. 사용된 엔진. 그러니까 지금 이게 30년이 지난 엔진이에요. 이거의 원형이 되는 이거보다 앞선 엔진은 F414가 아니고 404 엔진이 있어요. 우리 FA50에 들어가는 엔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게 뿌리예요. 예, 그거는 78년에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파운드가 그때는 FA50은 지금도 쓰고 있는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사골 엔진이에요. 78년도에 생산된 엔진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80년이라고만 쳐도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되는 엔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78년도에 이 404 엔진을 개발했을 때는 사실은 제트 엔진이라는 게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40년대에. 예. 그러고 나서 40년에 만들어졌다고 쳐더라도 38년 있다가 404 엔진이 만들어졌는데 404 엔진이 만들어진 지 지금 또 50년이 됐어요. 또 거의.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뭐 외계인을 잡아와서 만드는 그런 기술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한화의 홍보대로 삼성 옛날 정밀인지 삼성항공 때부터 뭐 여러 만 개, 만 대 정도의 엔진을 조립했다고 해요. 거기 우리 부품도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결심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KF21을 우리가 국산화한다고 했을 때 이미 엔진 국산화는 있었다. 그게 이제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색깔이 좀 묘해지는 분위기가 있고 업계에서 강하게 밀어붙이죠. 이거는 되돌리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늦어질 수 있지만. 자, 그래서 그때 이게 한 FA50, F404였을 때 거의 같은 엔진일 거예요. 그때 애프터버너 출력이 17,000 정도 됐어요. 예, 그게 이제 한 15년 지나니까 22,000 파운드가 됐거든요. 예, 한 40% 정도
성능이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일단 우리가 목표로 두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출력을 조금 더 올리자. 왜? 지금 벌써 이게 한 30년 된 엔진이기 때문에 그 여지는 있다. 그 여지의 핵심은 설계를 완벽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은 요즘 AI, 모델링, 시뮬레이션, 뭐 옛날에 수치 해석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아주 잘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설계나 이런 부분은 크게 걸림돌이 없다. 최대한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기존과 똑같은 재질을 쓰더라도 소재를 쓰더라도 그런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게다가 소재 부분까지 강화가 된다면 이 엔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출력을 상당히 많이 뽑아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면서 나은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은 충분히 된다. 소재 부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FA50에 쓰던 F404 엔진이 414 엔진으로 되면서 점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와 유사한 점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하나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게다가 향후 6세대 엔진이 돼야 되니까 6세대 엔진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건데 컨셉이 어떻게 할 건지. 예, 거기에 이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디자인한다.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업 공장장이신데 여기 보면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엔진은 KF-21급 전투기를 커버하면서도 6세대 항공기 성능을 지향하는 첨단 엔진이고 이건 이 엔진 하나로 6세대 엔진까지 갈 수 있다. 6세대 엔진 얼마 전에 칸 엔진 터키가 자국화한다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슈퍼 크루징이 돼야 돼요. 애프터버너 없이 초음속으로 계속 날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존에도 지금 F-22나 러시아의 수호 57이 그걸 구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강력한 속도를 내면서도 항속거리가 나온다. 자, 요게 기존 엔진 갖고 추진도 되는 것인데 그게 칸이 지금 추진하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짝 불리한 게 뭐냐면 엔진의 체적 자체는 작아요. 물론 비행기도 가볍지만. 자, 여기다가 이제 복합 엔진이라는 컨셉이 같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복합 엔진을 염두에 두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서는 F414 엔진을 훨씬 더 가다듬어서 튜닝을 해서 시장성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높은 출력을 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 걸 염두에 깔고 오늘 우리가 좀 익숙해 여러분들이 뭐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인들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미도 있어요. 예, 브레이튼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이거 이제 터보젯이나 터보팬 엔진의 원리죠. 그 다음 터보젯이 뭐냐, 터보팬이 뭐냐, 그 다음 터보 프롭은 또 뭐고 터보 샤프트는 또 뭐냐, 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엔진 코어를 개발해가지고 이게 여러 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심지어 민항기 엔진까지도 이게 기본을 둘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바이패스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터보젯과 터보팬을 가르는 그 기준이 되고 공군 전투기와 민항기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에서 뽑은 것처럼 그 내열 소재, 엔진의 내열성이 높아지면은 엔진의 성능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F414 엔진보다 나은 엔진을 만든다. 기존의 터보팬을 유지하면서 복합 엔진은 아니고 그러려면 내열 성능을 올린다. 그게 무조건 전제가 깔려 있어요. 물론 그 외에 지난 30년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가다듬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잘 접하시지 못했던 부분일 것 같아요. 왜 엔진의 냉각 성능이 올라가면 성능이 향상되지? 이 부분. 네. 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성공이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가겠습니다. 이제 브레이튼 사이클 먼저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전형적인 터보팬, 민항기용 터보팬 엔진으로 보이죠. 앞에 바람개비가 프로펠러가 아주 큰 게 붙어 있잖아요. 그 뒤에 엔진 코어가 있는데 브레이튼 사이클이라는 게 이겁니다. 자동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흡입을 하죠 우리가. 예, 그다음 뒤에 보면은 이렇게 바람개비 세트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동시에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은 공기가 유로가 지금 바람개비의
위아래로 있는데 이 공기가 흐르는 관의 면적이 자꾸 좁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압축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압축은 이 두 단계의 꾸러미로 된 바람개비도를 한다. 하나는 고압 터빈. 터빈이라는 게 날개 달려서 힘을 받아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수차, 물레방아, 그게 다 터빈이에요. 그래서 터보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무조건 터빈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터보 프롭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가 달려서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랑 헷갈리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는 같이 프로펠러가 달렸지만 안에가 피스톤 엔진이에요. 처음에 공능식, 순응식. 예, 그러니까 거기는 안에 수차가 없어요. 터빈이. 터빈이라는 것은 수차거든요. 바람개비. 자, 그래 구분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바람개비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고압 터빈, 저압 터빈 요즘 일반화된 겁니다. 그걸로 압축을 해서 쭉 공기를 엄청나게 압축을 해요. 몇십 배로? 뭐 한 20배. 전투기 같은 경우 20배 정도 압축을 해요. 그 압축한 공기에다가 연료를 확 뿜어요. 불이 붙어요. 그러면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면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죠. 압축된 상태의 공기에다가 연료까지 줘서 폭발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폭발은 자연스러운 폭발이에요. 왜냐하면 압축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디젤 엔진하고 비슷해요. 일단 가열이 되면 저절로 그냥 불이 붙어요. 처음에 시동 걸 때는 불을 붙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힘을 이게 이제 폭발 행정에서 나온 강력한 힘이 나오겠죠. 그 힘은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짧은 시간에. 이게 폭발이라는 게. 그러면 뒤에 있는 힘을 받는 터빈을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이 힘을 받아내는 터빈은 앞에 바람개비를 돌려요. 그래서 엔진에다가 연료를 더 많이 가해서 더 강한 폭발이 발생하면은 터빈이 더 세게 돌아요, 뒤에 게. 그러면 압축되는 공기의 양도 많아져야 될 거잖아요. 그 가운데기는 보이지 않지만 샤프트로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돌아요. 더 많은 공기가 압축되는 거예요. 그죠? 자, 거기로 앞에 압축하는 터빈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용도로도 에너지를 쓰고 그 폭발 에너지를 나머지는 뒤로 뿜어내는 거예요. 공기를 밀어내면서. 자,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죠. 제트기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 폭발에서 압축된 공기가 팽창할 때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를 두 가지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이 브레이튼 사이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앞에 압축 행정을 돌리는 데 사용하고 남는 에너지는 비행기의 추력으로 쓴다. 근데 이제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는 연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큰 바람개비를 돌려가지고 저 바람개비의 용도는 공기를 압축하는 용도가 아니고 그냥 프로펠러 비행기처럼 공기를 뒤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우아하게 적정한 고도에서 오랫동안 날을 수 있게 수송기나 여객기에 적당한 게. 그래서 그게 터보 팬 엔진이죠. 팬이 앞에 붙어 있어, 큰 팬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엔진 내로 압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엔진 둘레로 공기를 밀어내는 거. 그렇게 추력을 발생시키는 거. 그러면 바이패스. 바이패스라는 게 지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엔진 코어로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바이패스비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바람개비가 클수록. 그럼 연비가 좋아진다. 민항기 엔진들이 그렇게 많이 쓴다. 예. 자, 이렇게 브레이튼 사이클 설명을 드리고요. 자, 작은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작은 것까지 있더라고요. 손바닥만 하죠. 이게 램버터 콜리브리 T31이라는 터보제트 엔진이에요. 이거는 우리 RC라고 아시죠? 프로펠러 모형 비행기에 제트 엔진 붙은 게 있어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즉 제일 간단한 형태의 터보 제트 엔진이 어떤 건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볼게요. 자, 이런 터보 제트 엔진 이런 모형 비행기에 들어가는 거고 왼쪽에 모양 보이죠? 생긴 거. 이게 이 모델이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살 수 있어요. 2,745 유로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00만 원? 이렇게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자, 요 안에다가 다 들은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공기를 슉 빨아들이죠.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작동이 되면 처음에 스타트도 돼요. 스타트를 해야 할 때는 처음에는 모터를 돌려서 해요.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 같은 것도 있어서 처음에 불을 붙여요. 근데 일단 돌기 시작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튼 사이클이 작동을 해서 스스로 돌아요.
자,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를 압축하는 게 들어있고, 그 다음 점화시켜서 폭발하는 데가 있고, 폭발한 에너지를 받아주는 뒤에 터빈이 있는 거예요. 파워 터빈, 힘을 받는 터빈이 있고, 터빈에 힘을 일단 전달한 다음에 나머지는 뒤로 뿜어져서 비행기 추력으로 쓰는 거죠. 그게 요 안에 요만한 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오른쪽에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게 터빈이에요. 터빈이 한 개짜리 들어있어요. 제일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축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이 축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앞에 압축하는 프로펠러에 압축하는 그 발연기비에 붙어 있는데, 초창기 그리고 이런 데서는 아주 간단한 압축 방법을 씁니다. 요 제가 위에 넣어놓은 조그만 사각형 그림에 보이시죠? 이게 원심 압축기라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오면은 원심력을 이용해서 공기를 직각으로 방향을 틀면서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크기도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 끼우고 요 사이에는 연료를 넣어주는 관이 있고 거기에 폭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폭풍이 뒤로 터빈을 돌리면 얘가 따라 돌면서 터빈이 빨리 돌면 공기를 더 많이 압축시키고 터빈이 천천히 돌면 압축이 적은 양의 공기를 압축시키고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예. 일단 이게 작동이 되면 바깥에 있는 공기를 슉 빨아들이게 돼서 진공 청소기처럼. 그래서 제트기가 옛날 프로펠러 비행기에 비해서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되게 낮아지잖아요. 그럼 프로펠러 비행기 힘들어해요. 피스톤 엔진이기 때문에 공기가 옅어지면은 출력을 다 끌어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트기는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바깥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터보예요. 뭐 터보라는 게 그 말이잖아요. 이게 바람개비가 들어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프로펠러 비행기들도 터보 방식을 채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기를 압축해서 많이 밀어넣는 거죠. 공기 양이 부족하니까. 자, 거기서 우리 지금 자동차에 쓰는 터보 엔진의 터보가 그때 개발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트 엔진은 기본적으로 터보 엔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이가 많이 갈렸다. 뭐 속도 같은 것도 차이가 크지만은, 네. 자, 이거는 실제 작동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다른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왼쪽 앞에 보면은 이제 원심 압축기가 들어있는 거죠.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서 압축을 확 시켜내면은 뒤에서 점화를 딱 하면서 공기 구멍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식히기 위해서 바깥에 공기를 일부 넣어주는 거예요. 뒤에 시뻘개지는 게 보이죠?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 바로 뒤에 터빈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터빈이 돌 때 앞에 원심 같이 따라 도는 거예요. 그 남은 출력이 바깥으로 쏟아지면서 이걸 밀고 가는 거죠, 앞으로. 네. 제일 간단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우리 세스나기 같은 거에 많이 쓰이는 터보 프롭 엔진을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 이 양반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프레드 위트니 엔진이에요. 자, 이거는 터보 프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발 중인 수리온용, 수리온 내지는 기동 헬기용 2000마력이나 30마력짜리 엔진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예, 이걸 살펴보시면 되고, 제가 이걸 먼저 소개드리는 이유는 여기도 원심 압축기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아까 오늘 이야기하는 F404나 F414 이런 전투기용 엔진은 원심 그걸 안 써요. 자, 그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제트기용 엔진은 고압축 엔진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헬리콥터용 엔진은 좀 단순해요. 출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헬리콥터는 제트기보다는 훨씬 악조건에서 작동을 많이 해요. 제트 엔진에 있어서 흡입을 공기를 확 빨아들여서 쓰잖아요. 공기의 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헬리콥터는 공기 질이 전투기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단순한 구조를 쓰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좀 전에 보신 그 프레드 위트니의 터보 프로 엔진의 공기 압축하는 부위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제트 전투기하고는 이렇게 방향을 뒤집어 놨죠. 프로펠러가 앞에 달려야 되니까 힘을 받는 부분이 비행기 앞쪽에 이제 놓이게 된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 바람개비 4개는 1차 압축을 용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심 압축기가 있는데, 보통 제트기에는 여기에는 다시 여러 개의 훨씬 더 조밀한 바람개비가 있죠. 예, 그래서 원심 압축기를 쓴다는 것은 일단 구조가 간단하다, 내구성이 좋다, 압축률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고출력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헬기용 엔진으로 많이 쓰인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짧은 30cm 그 압축을 하는 게 지금 요 다음에 가면 폭발이에요. 압축된 공기가 90도로 딱 꺾이거든요. 직선으로 압축을 좀 했다가 처음에는 들어오는 온도가 15도, 그 다음 1차 압축을 마치면 180도. 근데 원심 분리기에서 한 바퀴 확 돌리면 300도로 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압력도 1기압에서 4기압, 그리고 원심 분리기에 들어가면 10기압으로 바로 올라가요. 원심 분리기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심 분리기라기보다는 참 원심 압축기가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00도씨나 되기 때문에 여기는 디젤 엔진과 비슷해요. 디젤 엔진도 보면 그 인젝터가 있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디젤 엔진 시동 거실 때 이렇게 보면은 돼지꼬리처럼 보이죠. 그게 코일을 감아놔서 그 연료가 흘러 들어오는 부분을 가열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300도씨나 되기 때문에 이건 자연 점화가 돼요. 연료만 뿜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30cm로 구현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위아래로 빨간 부분이 폭발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원심 분리기에서 죄송합니다. 원심 압축기에서 온 공기를 에다가 연료를 탁 뿜어주면 꽝 하고 터지면서 계속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절단면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360도로 다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힘을 받는 터빈이 3개가 있어요. 바람개비가. 첫 번째 터빈은 뭐냐? 53%의 에너지를 가져가면서 앞에 압축기를 돌리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든 제트 엔진의 특성이죠. 터보 제트든지 터보 팬이든지. 그죠? 그 다음 뒤에 있는 2개는 뭐냐? 비행기의 실제 프로펠러를 돌리는 용도로 써요. 이게 47%예요. 자, 이거는 터보 제트나 터보 팬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출력을 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팬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뒤에 기아가 물려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겁니다. 이거는 헬리콥터 엔진도 마찬가지죠. 근데 헬리콥터 엔진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 엔진 자체가 헬리콥터의 변속기 자체가 헬리콥터 몸통에 붙어 있고, 이런 비행기용 터보 프롭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의 한 부분으로서 들어있죠. 왜냐하면 방향이 같거든요. 방향이. 근데 헬리콥터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 방향은 이런데 변속기 방향은 프로펠러 위에 저기 돌아가는 로터 방향은 이쪽으로 축이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것을 거의 이제 기계적 에너지로 반환시킨다. 뿜어내는 뭐랄까 일반 제트 전투기에서 제트기에서 볼 수 있는 뭐 작용 반작용의 원칙은 아니다. 그 에너지를 전부 다 미케니컬한 에너지로 받는다. 그래서 터보 샤프트 엔진이라고 하는 거죠. 샤프트로 받는다는 거예요. 터보 제트 엔진은 터빈으로 힘을 받아서 제트를 뿜어서 낸다. 터보 팬 엔진은 제트도 뿜어내지만 대부분의 힘이 터보 팬을 돌리는 데서 나온다. 예, 여기서 이름만 봐도 다 설명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감속기어 부분이 있죠. 이거 보면은 이 엔진에서 나오는 이 프레드 위트니 엔진에서 나오는 RPM이 35,000 RPM이에요. 보통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5,000, 축이 35,000 RPM으로 도는 거예요. 예, 35,000 RPM으로 도는데 저것을 프로펠러가 35,000 RPM으로 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엄청나게 줄여야 돼요, 회전수를. 그러면 토크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35,000짜리를 1700에서 2200 RPM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감속기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유성기어, 영어로는 플래니테리 기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법 어려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회전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리온 변속기 문제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엔진을 이제 프랑스 엔진이 아니고 기존에 이제 블랙호크에 쓰던 거를 엔진이 있으니까, 아니 같은 엔진이니까 유지 관리 차원에서 그 엔진을 썼는데 출력도 같으니까 궁합이 잘 안 맞는 거잖아요, 변속기랑. 그래서 최대 출력을 못 쓰고 있죠, 우리 수리온이. 그래서 변속기 부분은 축 문제인가 뭐 그래가지고 비행기도 하나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헬기도. 그래서 수리온 변속기를 우리가 국산을 하고 있는데 그게 헬리콥터 가격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어려운 부품이에요. 그 어렵다는 이유가 35,000 RPM, 이 예를 들자면 35,000 RPM에서 10분의 1도 아니고 거의 20분의 1 가까이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토크는 엄청나게 늘고. 그래서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 왼쪽 앞에 프로펠러가 이제 도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수련에 들어가는 아파치 블랙호크에 들어가는 GE의 T700 엔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엔진을 이렇게 터보 샤프트 엔진이죠. 이거는 터보 샤프트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 터보 샤프트는 즉 바람개비를 통해서 샤프트를 통해서 출력을 우리가 얻는다. 그래 보면은 지금 우리 복합발전소에 있는 두산에서 개발한 큰 터빈, 그것도 어떻게 보면 터보 샤프트 엔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발전기를 축으로 연결해서 쓰는 거니까. 예, 출력을 뽑을 때. 자, 그 엔진인데 2000마력이죠. 우리 이에 준하는 급을 개발하고 있어요. 아마 차기 기동 헬기 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소 2000마력이고 최대 3000마력 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거 보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프레드 윗든이랑 거의 비슷해요. 오른쪽에 압축 1차 압축을 하는 조그만 바람개비가 5개가 있어요. 그리고 공기 위로는 계속 좁아져요. 거기서 이제 압력과 온도가 올라가 1차로 올리고, 그 다음, 그게 보이죠. 원심 압축기가. 예, 그럼 저기 점퍼해서 주위로 확 압축해서 밀어내면은, 그 다음 폭발. 그 다음 앞에 두 개는 이 앞에 원심 압축기하고 그 앞에 있는 바람개비들, 압축용 바람개비들을 돌리는 용도고, 그 뒤에 축. 아까, PNW 같은 경우는 57% 에너지를 거의 쓴다고 그러죠. 앞에 두 개가. 앞에 파워 터빈이, 뒤에 파워 터빈은 프로펠러를 돌리는 용도로 쓴다. 이건 헬리콥터 엔진이기 때문에 여기에 감속기어가 보이진 않아요. 요대로 가져가서 감속기어는 헬기의 한 부품으로서 연결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파치나 수리용 같은 경우는 엔진이 좌우로 한 개씩 총 2개를 쓰게 되어 있죠. 큰 헬기 같은 경우는 엔진을 3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컨셉이 같다. 이거 이제 느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헬기용 엔진도 그 과제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런 컨셉이에요.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업계에서 가장 안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 엔진, 이게 하나의 후보예요. 이거하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정도 급의 엔진을 만들자예요. 그래서 기본 컨셉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만드는 부품에 보면은 원심, 핵심 부품이죠. 원심 압축기거든요. 네. 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KF21용 엔진과는 다르다.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를 하면 나머지 하기는 접근하기가 좀 쉽다. 왜냐하면 그 과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엔진 코어가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한 8,000마력, 8,000파운드로 개발해 놓은 무인기 엔진을 어차피 계속 그 성능 개량하면서 쓰는 거거든요. 포텐셜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같은 코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헬기에 쓰기 위해서는 압축 부분이 좀 다르다. 그런 건 헬기에 특화된 터보 샤프트 엔진에 특화된 부품을 개발하자. 이런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볼게요. 위에 거는 초창기의 터보 제트 엔진이에요. 그때는 상당히 단순했다. 압축도 간단하고 힘을 받는 파워 터빈, 빨간색으로 됐다는 것은 열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온 내열 부품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저기 연소실 바로 뒤에 있는 저 터빈이겠죠. 소위 말하는 고압 터빈이라는 부분. 저기가 가장 강력한 열을 견뎌내야 되는 부분이고, 저 부품이, 그리고 저 소재가 이 엔진의 성능을 결정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초기에는 저랬는데 후기로 오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1차, 2차로 나눠서 해요. 그리고 힘을 받는 것도 1차, 2차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고압 터빈, 저압 터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안에는 축이 한 개가 들은 게 아니고 축이 2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속에 특화된 터빈 세트가 있고 고속에 특화된 터빈 세트가 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하는 목적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하는 목적은 압축 효율을 더 향상시키고 또 안중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그 효율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다는 엔진도 당연히 축이 2개 들어간 겁니다. 그걸 여기 이제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죠. 빨간색으로 된 게 고압 터빈이에요. 압력이 많이 필요한 거. 맞죠? 압축할 때 있어서도 첫 번째 압축보다는 두 번째 압축이 힘을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폭발하면 폭발하자마자 첫 번째 힘을 받는 파워 터빈이 당연히 고압이죠. 저기를 통과하면 일단 살짝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에 축이 2개가 들어있다. 1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6.25 때 활동을 했던 미그 15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지금도 이 회사가 있죠. 클리모프라고.
VK1 엔진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RC용 엔진과 되게 유사해요. 압축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원심 압축기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RC 엔진도 그랬죠. 원심 압축 당연히 그냥 크게 크진 것밖에 없어요. 그걸로 옛날 다 했다는 거예요. 원심 압축기. 압축된 공기를 주위로 쑥 쏘아내면은 왼쪽에 지금 볼록볼록하게 두 개가 보이잖아요. 저기가 연소기예요. 저기에 연료가 들어오면서 불이 붙는 거예요. 온도를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미. 반대쪽에도 최소한 두 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개 아니면 다섯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폭발. 그걸 뒤로 뿜어내죠. 예. 그러면 그 뒤에 터빈이 보이죠. 받아내는 터빈이. 저기 파워 터빈이죠. 저 터빈이 돌면서 엔진 출력의 몇십 %를 흡수하겠죠. 그러면서 앞에 이 원심 압축기를 돌리는 거죠. 나머지 출력을 뒤로 뿜어져 나가면서 공기를 밀어내서 작용 반작용으로 비행기 출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제 갈수록 복잡해진 거죠. 길어지면서 바람개비 숫자가 많아지고 바람개비도 나중에는 1차 저속 바람개비, 고속 바람개비, 힘을 받아내는 파워 바람개비에도 파워 터빈에도 고압, 저압. 그래서 그냥 짜내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파워가 좋아지고. 예.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터보팬 엔진하고 바이패스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민항기용 엔진이죠. 효율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 공기가 통해서 뒤로 밀어내 가지고 비행기가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공기를 끌어들이다가 뒤로 밀어도 되죠. 같은 속도에서는 들어오는 공기 양이 많아지면 비행기 출력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또는 양이 적은 상태에서는 얘를 빨리 밀어내, 속도를 빨리 하면 비행기 출력이 또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민항기 엔진이 취한 방법은 많은 공기를 안정되게 천천히 빨아들여서 내보내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운행 고도가 고도 10km 이상이에요. 공기 밀도가 아주 낮고 저항도 작은 곳이에요. 예, 거기를 보통 날아다니면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고도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거기에 특화된 엔진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출력이 팬에서 많이 나와요. 팬에서. 이 팬은 엔진 안으로 안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기를 그냥 뒤로 밀어내는 거예요. 대량의 공기를 뒤로 밀어내는 거예요. 엔진 코어에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팬을 돌리기 위해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면 엔진 코어 자체 뒤에 작용 반작용으로 제트를 뿜어내 가지고 얻는 출력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에 팬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심지어 직경 3m까지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예. 이게 터보 팬 엔진이에요. 요즘은 제트기 엔진도 터보 팬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공기를 주위로 뿜어내면은 엔진 자체를 냉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터보 제트는 거의 초음속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트가 소음의 원인이에요. 민항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팬이 있으면 주변에 공기를 밀어내면서 그것을 감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음막을 형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소음 기준에 되게 부합하게 갈 수가 있다. 근데 터보 팬의 군용기 버전은 비율이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진짜 냉각 용도로만 써요. 대부분의 출력은 제트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저공에서도 떠야 되고 급가속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전투기라는 것이. 예. 터보 팬을 쓰게 되면은 급가속이나 이런 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 기준이 고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성능이. 그 특징을 감안할 때.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게 전투기용 모델인데 아까 좀 전에는 보면은 90% 정도가 바이패스가 됐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공기를 뒤로 밀어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다.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력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들어가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이 엔진을 식히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엔진을 식히기 위해서. 그래서 전투기용 엔진은 그냥 제트 출력으로 가는 거다. 연료 소모가 많겠죠. 대신 기동성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KF21 엔진을 생각한다 하면 이런 거죠. 예. 자, 이게 오늘 이제 핵심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보면은 엔진에서 뒤에 연소기 부분인데 연소기는 크게 큰 구조고 연소기에서 폭발이 나오면은 그걸 처음으로 받아내는 고압 터빈 저기가 온도가 제일 높을 거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저기가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녹아내리잖아요. 그럼 내구성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뒤에 구멍이 송송송 뚫린 거 보이죠? 아까
바이패스비가 되게 낮았지만은 현재 군용 엔진도 터보팬 엔진이에요. 팬을 통해서 공기를 불어넣는 것은 여기다가 공기를 더 투자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공기 막도 형성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공기 대 연료의 비율이 45대 1에서 130대 1이에요. 공기를 엄청나게 많이 넣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똑같은 연료가 들어가서 폭발을 하는데 1000도의 온도가 나오고 하나는 2000도가 나와요. 엔진 출력에 그리고 엔진 연비에는 뭐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여기는 팽창이고 폭발이라는 것은 팽창이거든요. 팽창을 하는 온도가 1000도하고 2000도는 차이가 커요. 온도가 높을수록 팽창률이 좋아요. 같은 연료가 들어갔어요. 같다고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일부러 엔진 부품을 살리기 위해서 바깥의 엔진 온도는 바깥에서 끌어들이는 공기 온도는 이 폭발 온도를 낮춰요. 맞죠? 그러면 연비를 갉아먹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내열 소재가 크다는 겁니다. 똑같은 디자인의 엔진에 내열 소재만 하더라도 저 유입되는 공기량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큰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연료량으로. 내지는 같은 출력을 얻기 위해서 적은 연료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내구성이 받쳐주는 내열 소재가. 그래서 이걸 내열 소재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전세가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F414보다 나은 엔진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엔진도 지금 뭐 물론 개량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온 게 한 30년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재 부분에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이게 뭐 국가 과제를 땄다는 거잖아요. 목표 중에 하나가 1800K, K라고 하면은 이제 절대 온도죠. 그러니까 이걸 섭씨로 바꾸면은 여기서 273도 정도를 빼면 돼요. 그럼 1500몇 도, 1500몇 도짜리 내열 합금을 만든다. 이러면 최고 수준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 즉 그 말은 기존의 F414 엔진의 소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나을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똑같은 엔진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소재만 내열 소재로 바꾼다. 특히 그 파워 터빈, 첫 번째 고압 터빈. 그러면 출력을 더 끌어낸다. 항속거리도 길어진다. 이겁니다. 예, 그와 동시에 그 엔진 코어를 개발하고 나중에 6세대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좀 이따가 제 말씀 들어보시면은. 네. 자, 이게 그 과제가 있거든요. 하나. 예, 이거는 23년 5월에 나왔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돼 있죠. 핵심 기술 연구 개발 사업 TIT 1800K급 터보팬 항공 엔진 저압 터빈 내열 합금 및 코팅 기술이에요. 이겁니다. 1800K급으로 하겠다. 지금 1800K급 하고 있는 것은 일본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실험용 엔진에 성공했다. 즉 이게 최첨단 엔진이라는 거예요. 예. 고출력 저연비 된다는 것이죠. 내열 합금 및 코팅 기술. 예. 연소실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는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터빈은 도는 부분이고 연소실은 가만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재의 성질이 좀 다를 수 있다 라고 봐집니다. 예. 자, 그런 거는 지난번에 두산에서 발전용 터빈 할 때도 많은 부분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우리가 이 소재 부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예전에 우리가 되게 뒤처졌던 부분이에요.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이 부분이 극복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투자를 안 해서 그랬구나. 그때는 소재를 사다 쓰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판다. 이런 거는 다 핵심 기술이니까. 그래서 개발해야 됐다. 투자를 했다. 지난 한 10년에서 15년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TIT 온도는 보시면 여기 나오죠. 터빈 인렛 템퍼러처예요. 이게 뭐냐? 연소실에서 폭발해가지고 처음에 터빈에 맞을 때 그냥 가장 강력한 온도라는 거예요. 즉 엔진에서 최고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게 터빈에 맞아. 그것을 견뎌내는 소재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터빈들 막 바람개비 엄청나게 달려 있지만 그거는 뭐 상용으로 쓰는 소재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 한 장 내지 두 장에
고압을 연소실에서 나오는 첫 폭풍을 막아내는 그거. 자, 거기는 터빈만 있는 게 아니고 터빈도 있고 터빈과 터빈 사이에 이 엔진 몸통에서 내려오는 그 베인이라는 게 있어요. 바람개비가 아니고 그는 멈춰져 있는 건데 각도를 그 다음 터빈이 가장 효율적으로 맞을 수 있게 이 폭풍을 조절해주는 베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 베인의 소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베인하고 이 첫 번째 터빈하고 같이 있거든요. 아래 위로. 하나는 내부에, 하나는 몸통에서 달려서 밑으로 매달려 있는 셈이죠. 자, 그거 뭐 하나 개발해서 양쪽에 소재를 쓰겠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있었고, 이거 예전에 제가 썼던 다른데, GE 코리아 자료로 1700K 내열 목표로 해서 터보제 블레이드인데, 이걸 이제 이 블레이드를 끼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뭐 CMC라고 해서 뭐 세라믹 매트릭스 컴포짓 돼 있고, 이 안에도 뭐 구멍도 뚫려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이 이렇게 있어. 공기의 흐름이 있어요. 이 안에. 이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인 몸통에서 달려있는 그 부분에도 필요한 소재예요. 그래서 내열성을 20% 상상을 하고 경량으로 만들면 훨씬 효율이 좋아지겠죠. 가벼운 게 더 빨리 돌 테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GE 코리아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XF9이라는 실험용 엔진에서 1800K를 달성했다. 좀 전에 보셨죠. 우리 목표가 1800K예요.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6세대를 감안한 엔진을 만들겠다. KF21에도 쓸 수 있고 6세대까지 감안한다. 제가 봤을 때 6세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까 F414 엔진을 보셨어도 아시겠지만 전체 길이가 한 4m 정도 되는데 뒤에 한 절반 가까이는 배기관이에요. 배기관. 근데 지금은 그 배기관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 애프터버너를 용으로 써요. 왜냐? 앞에서 충분한 출력이 못 나오는 거예요.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온도를 더 올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배기가 나온 상태에서 원하는 출력, 고기동을 해야 하거나 전투기니까 이륙할 때 최대 출력이 필요할 때는 앞에서 연료를 더 못 넣고 그냥 오히려 식혀야 되고 그죠? 1차 폭발이 일어나고 나온 배기가스에다가 한 번 더 뿜는 거예요. 연료를. 그래서 원하는 출력을 얻는 건데 연료의 소모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슈퍼 크루징이라는 것은 뒤에 그거 없이 또 그 애프터 버너 없이도 앞에로서 초음속이 나온다. 그럼 출력이 좋아야 되고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 그럼 일단 덩치도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근데 지금 우리 KF21용 F414 엔진이 뭐 F15에 들어가는 엔진이나 뭐 수호이 57, F22에 들어가는 엔진만큼 엔진 베이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키워서 출력을 얻는 데는 제한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합 엔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기존의 F414 엔진을 1800K까지 견뎌낼 수 있게 최고 수준을 올리고 그러면 기존의 KF21 엔진보다 훨씬 나은 거니까 거기다가 향후 슈퍼 크루징이 가능해지려면은 이거다 이래 본다는 거예요. 기존의 애프터버너용으로 쓰고 있는 부위에다가 램제트 엔진을 넣는 겁니다. 램제트 엔진을. 예. 램제트 엔진은 조율만 잘하면 그냥 관만 있으면 되거든요. 관만.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미국 무슨 벤처 기업에서 한 건데 앞에는 터보제트 엔진이죠. 저기 마하 1, 2까지는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바람개비, 우리 째찍 아시죠? 긴 째찍으로 쫙쫙 소리 낼 수 있어요. 그게 소리 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음속을 돌파할 때 나는 충격파입니다. 스냅 하나 가지고도 길이를 2, 3m 멀리 하면은 음속을 돌파하는 그 스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엔진을 키운다고 했을 때 바람개비가 있잖아요. 바람개비. 그러면 중심이 이 바람개비가 돌 때 속도는 외곽으로 갈수록 즉 그 바람개비 끝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빨라져요. 자, 그러다 보면 그 바람개비의 내구성 문제가 생겨요. 내구성 문제가. 그래서 통상 터보젯 엔진은 마하 한 이 정도까지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긁어친다는 거예요. 램젯 엔진은 뭡니까? 음속을 초과하는 공기가 밀려 들어오면 그게 벽에 부딪히면 충격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충격파를 이용하면 압축이 된다. 그냥 관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람개비가 딱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조율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속도를 떨어뜨렸다 높였다 할 때 엔진이 꺼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램젯의 약점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극복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램젯 엔진을 잘 만지거든요. 스크램젯 엔진까지 하고 있잖아요. 엔진은 갈수록 단순해져요. 그래서 기존 터보젯 엔진의 배기관에다가 배기관
평소에 배기관으로 써요. 배기관으로 쓰고 고속이 필요한 경우에 슈퍼크루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에 터보제트로 들어오는 엔진을 공기를 닫아버리고 그 옆으로 아까 한 5% 정도 흐르는 데가 있었죠. 그거를 램젯에 압축기를 쓰는 거예요. 유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기관에서 애프터버너에서 하는 것처럼 연료를 뿜어주면 돼요. 그러면 마하 2, 3, 4, 5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연료 효율적으로. 앞에 터보팬 엔진은 닫아버리죠.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게 복합 엔진이에요. 앞뒤로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화 공장장 말씀을 이해를 하자면은 이런 걸 뒤에가 안쪽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애프터버너 이후가 램젯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한 디자인을 하겠다. 그러면 길이나 이런 거에 요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 램젯 엔진을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어졌네요. 네.